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근교에는 이조판서를 지낸 명익수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명대감은 출세를 거듭한 끝에 나이 50의 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요. 거기다 권세 있는 명문 집안과 혼이 나여 그 부와 권력이 권신중 으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자네 들었나? 명대감 저택에는 대문만 7이라고 하는 게야. 이 한양 땅에서 대궐 빼고는 가장 큰 집이구먼. 대단하이 부의 명예의 벼슬까지 드높으니 도대체 어떤 복을 타고나야 명대감처럼 살 수 있는지 원.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대감이었지만 사실 대감의 속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명대감댁 3대 독자 명철이가 공부에는 도통담을 쌓은 채 말썽만 부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명철이 그놈이 가라는 서당에는 안 가고 저작거리에서 또 싸움질을 벌여? 그러게요. 동네 애들을 다 모아서 옆마을 아이들과 패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명철이 이놈 지금 어딨어? 명대감은 명철이를 불러 야단을 쳤지요. 헌데 명철이는 대감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이었습니다. 명철이 너 또 싸움질을 했느냐? 원참 아버님도 윗마을 녀석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놈아, 사대부의 자식이 왈패처럼 싸움이나 하고 다니느냐? 글 공부는 등한시하고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에이 뭐, 우리 집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저 하나 정도는 벼슬살이를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능글맞게 대답한 명철이는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야단을 치려던 명대감은 명철이가 사라지자 한숨을 쉬었지요. 어휴, 늦게 본 아들이라고 너무 오나오냐 키웠구나. 사실 명철이는 명대감이 나이 50이 되고 나서야 얻은 아들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키웠으니 어디 부모님 말씀을 들어먹겠습니까? 명철이는 12살이 되도록 공부한 담을 쌓고 놀러 다니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악동들을 모아 우두머리 노릇까지 하니 마을 사람들에게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명대감은 후회막급이었지만 도무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때 보다 못한 안방마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었죠. 그러지 말고 청운산 만학선사에게 데려가 보셔요. 선사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니 분명 우리 명철이 버릇도 고쳐주실 게 틀림없어요. 올 거니 내가 왜 만학선사를 잊고 있었을까? 부인, 정말이지 좋은 생각이오. 내일 당장 선사를 만나봐야겠소. 무릎을 탁 친 명대감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명철이를 깨워 청운산으로 향했습니다. 명철이는 재미난 한양을 빠져나와 가파른 산에 오른다는 말에 투덜거렸지요. 사대부의 자식이 어쩜 이리 참을성이 없는 게야. 넌 정말 내 자식이 맞는지 궁금하구나. 에이, 생긴 게 이렇게 판박이인데 그걸 어찌 숨기겠습니까? 아버지는 영락없이 제 아버지입니다요. 어휴, 말이나 못하면 말을 말지. 명대감과 명철은 산속 암자에서 만학선사를 만났지요. 수염이 허연 만학선사는 명대감의 하소연에도 미소만 지었답니다. 아드님 나이가 몇이라고 하셨지요? 올해로 12살이 외다. 벌써 공부를 시작해도 애저녁에 했어야 하는데 책은 거들떠도 안 보니 걱정이 태산 같구려. 명대감의 말에 만학선사는 명철이 쪽을 살폈지요. 앉아있기가 좀이 쑤셨던 명철이는 그새 마당에 나가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한참 동안 명철이를 지켜보던 선사는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 보지요. 정말이요? 이거 큰 은혜를 입었소이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사는 아주 엄한 얼굴이었죠. 그게 무엇이요? 앞으로 7년, 이 7해 동안 아이를 맡아 가르칠 터이니 대감께서는 제 교육에 그 어떤 간섭도 하셔는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을 7년씩이나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대감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래도 명철이의 앞날을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승낙했답니다.
하여 그날부로 명철이는 만학선사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명철아, 이리 오거라. 앞으로 내가 널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명철이는 지루한 산속에서 7년을 보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7회를 보낸다고요? 안 할 겁니다. 아니, 못 합니다. 기겁한 명철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아나려고 했지요. 허나 만학선사가 불러둔 스님들이 이미 문을 막고 있었답니다. 비켜라, 이 땡중들아. 감히 누구를 붙잡느냐? 내가 누굴 줄 알고. 누구긴 누구야. 공부는 안 하고 말썽만 피우는 망나니지. 스님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명철이를 번쩍 들었답니다. 꼼짝없이 붙잡힌 명철이는 다시금 만학선사 앞에 끌려왔지요. 명철아, 사람이 짐승과 무엇이 다른지 아느냐? 짐승은 맞으면 왜 맞는 줄 모르지만 사람은 맞으면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때문이란다. 만학선사는 박달나무로 만든 법봉으로 명철이의 볼기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락바락 대들던 명철이는 한 30대쯤 맞자 싹싹 빌기 시작하였지요. 스님, 나 죽겠습니다. 여기서 더 맞았다간 사대부 집안 3대 독자의 명이 끊어질 것입니다. 걱정 말거라. 끊어지는 것은 네 못된 버릇뿐이니까. 자, 한 대 더 맞아라. 신나게 몽둥이 찜질을 당한 명철이는 바닥에 축 늘어졌지요. 알겠느냐?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 엄히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 거라. 명철이는 선사가 시키는 대로 엉금엉금 기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명철이의 글 공부가 시작되었지요. 만학선사는 그야말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명철이가 아무리 어려운 것을 물어도 막힘없이 척척 가르치는 것이었죠. 명철아, 천자문은 대학자 주웅사가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정성을 기울여 지은 책이다. 그러니 너 또한 허투루 배우면 안 될 것이다. 명철이는 옛날 학자 머리카락이 뭐 어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허나 맞는 게 무서웠기에 군소리 없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도 그 망나니 같은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한 달쯤 지나니 또다시 공부가 하기 싫어 좀이 쑤셔왔지요. 명철아, 오늘은 내가 마을에 좀 다녀올 테니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전부 외우도록 하거라. 네, 스님. 기분 좋게 대답한 명철이는 속으로는 또다시 도망칠 궁리를 하였지요. 아무렴 이 산속에서 공부나 하면서 지내기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여 명철이는 선사가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암자를 나섰답니다. 어휴, 이제야 이 지겨운 남자와도 이별이로구나. 잘 있거라, 나는 갈 테니. 명철이는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내려갔지요. 헌데 청운산 산길이 어디 쉬운 길입니까? 사냥꾼이나 신만이들도 쉬어가는 산중을 15 꼬맹이가 벗어날리 만무하였지요. 2시간쯤 걸었더니 어느새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큰일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있어. 이거 어쩌면 좋담. 명철이는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산속의 밤은 빨리 오는 법이지요. 거기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주변에서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니 어린 가슴이 벌벌 떨렸지요. 갈팡질팡 같은 곳을 맴돌던 명철이는 그만 힘이 다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산속을 떠돌다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부처님, 상제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명철이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명철이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겠느냐? 하고 말고요. 열심히 할 테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응? 아니, 이 목소리는? 싹싹 빌던 명철이는 귓가에 들려온 목소리가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바로 만학선사였습니다. 선사님, 아니, 이 땡중아,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왜 구해주지 않았냔 말이다. 감히 나를 놀리려 하였느냐? 명철이 네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니라. 그나저나 여기서 퍼질 요량이면
기세 좋게 달아난 것이 아깝구나. 껄껄껄 웃어 제낀 만학선사는 명철이 머리에 꿀밤을 먹였지요. 마지막 힘을 짜낸 명철이는 선사에게 덤벼들었지만 또다시 흠씬 두들겨 맞고 말았지요. 아주 매타작을 제대로 당했답니다. 먼지나도록 두들겨 맞은 명철이는 만학선사에게 엎인 채 중얼거렸지요. 두고 보아라. 이 원한은 잊지 않겠다. 내가 기필코 복수해주마. 그러려무나. 헌데 나한테 복수하려면 까막눈이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암자로 돌아온 명철이는 만학선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공부를 해야 했지요. 결국 그날은 배운 것을 전부 외운 다음에야 잠이 들 수 있었답니다. 이 땡중 놈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아주 제명에 못 죽겠구나. 이놈을 어떻게 이기지? 명철이는 이불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른들은 명철이의 못된 꾀를 당해내지 못했거든요. 헌데 이 만학선사는 그야말로 강적이었지요. 마치 명철이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올거니 놈이 방심하도록 일단 따라주는 척 해야겠구나. 하여 명철이는 그 다음 날부터 얌전히 공부에 매진하였답니다. 만학선사가 가르치는 걸 곧잘 배웠지요. 원래부터 머리가 비상한 명철이었습니다. 단지 공부를 싫어했을 뿐이었죠. 그런 명철이가 작정하고 공부를 하니 그 실력이 놀랍도록 빠르게 늘었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만학선사에게 한 방 먹여줄 생각으로 가득했지만요.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철아, 이 스님은 앞으로 한 달간 행각을 나설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여라. 행각은 스님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학선사 같은 고승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여 선사는 명철이의 성격을 고려해 공부가 끝나면 나가 놀아도 좋다고 하였지요. 헌데 명철이가 고개를 젓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만학선사의 행각에 따라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좋다. 허나 행각 중에도 공부는 계속해야 할 것이다. 네, 스님. 여부 있겠습니까? 만학선사의 허락이 떨어지자 명철이는 속으로 매우 기뻐했지요. 지난번에는 청운산 산길을 벗어나지 못해 탈출을 못했으니까요. 허나 이번에는 선사의 뒤만 따르면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여 명철이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두고 보아라. 산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렇게 명철이는 만학선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둘은 청운산을 내려와 주변 마을을 돌기 시작하였지요. 아직이다. 한양에 좀 더 가까워지면 그때 잽싸게 내뺄 것이다. 그때까지는 만학선사를 따라다니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하여 명철이는 낮에는 선사를 따라 행각을 다니고 밤이 되면 만학선사에게 공부를 배웠지요. 자, 여기서 좀 쉬자꾸나. 명철이 너도 오늘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려무나. 네, 스님. 수천 권의 경전이 머릿속에 있는 선사는 별다른 책이 없어도 얼마든지 공부를 가르쳤답니다. 명철이도 만학선사의 높은 학식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군소리 없이 공부를 하였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이 유랑민들이 가꾼 작은 산골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당분간 이 마을에서 행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날 따라다니지 않고 놀러 가도 좋다. 간만에 쉬는 시간을 얻은 명철이는 마을을 둘러보았지요. 유랑민이 모여 사는 가난한 마을에 뭐 볼 게 있겠습니까? 명철이가 돌아가려는 찰나 귓가에 또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따라가 보니 마을 아이들이 근처 숲속에서 능금 열매를 따먹으며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못 보던 꼬마네? 응? 넌 누구니? 난 명철이라고 한다. 그럼 넌 누구냐? 후, 말투가 꼭 아저씨 같아. 난 소혜라고 해. 같이 놀래? 소혜는 명철이의 손을 잡고 산능금나무로 데려갔습니다. 명철이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소혜는 정말로 이뻐서 꼭 별이나 꽃이 걸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 도성에서도 이렇게 예쁜 아이는 못 보았으니까요.
거기다 어찌나 잘 웃는지 웃을 때면 귀여운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게 참으로 귀여웠지요. 하여 명철이는 소혜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답니다. 둘은 그렇게 능금 열매도 따먹고 언덕에서 미끄럼으로 내려오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다, 그치? 그러게. 이렇게 즐거웠던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우리 내일도 같이 놀지 않을래? 선사님께 한 물어보지 뭐. 다행히 명철이는 밤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놀러 갈 수 있었습니다. 요새 명철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학선사도 흔쾌히 허락하였지요. 그 뒤로 명철이와 소혜는 어딜 가든 함께 다녔지요. 놀 게 없는 산골 마을이었지만 둘만 있으면 지루할 것이 없었습니다. 명철이와 소혜는 숲속에서 산딸기도 따먹고 차가운 개울에서 물장구도 쳤답니다. 그렇게 둘은 신나게 놀았지요. 명철이는 한양에서도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답니다.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해. 저녁 무렵 둘은 화전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어딘가 좀 흉흉해 보였지요. 어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웬 뚱뚱한 사내가 포졸들을 잔뜩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관할에서 빌부터 살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 호통을 치고 있는 이는 이 지방 현감이었지요. 현감은 마을 사람들이 아무런 세패도 바치지 않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저희는 팔도를 떠돌다 간신히 정착한 신세입니다요. 그 많은 세패를 무슨 수로 다 내겠습니까? 뭐라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바치지 않으면 나란 일은 뭐 공짜로 굴러가는 줄 아느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꼭 세금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사또는 들은 척도 안 하고는 세패 대신이라며 마을 사람 몇몇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역에 동원되어 돈 대신 노동력을 바치게 될 것이었죠. 아버지 어디 가세요? 사또 나으리, 제발 우리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소혜가 눈물 범벅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혜는 울며 불며 사또 바지가랑이에 매달리고 있었지요. 허나 사또는 매정하게 소혜를 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치민 명철이가 달려갔지요. 사또, 백성을 거둬야 할 리가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무슨 호랑말코 같은 녀석이냐? 어서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못 꺼지겠습니다. 제발 소혜의 아버지를 풀어주십시오. 사또가 들고 있던 지휘체로 후려 갈기려는데 만학선사가 나타났지요. 현감 나으리, 지금 현감께서 때리려는 아이는 이조판서 명익수 대감의 외아들이 외다. 그 말에 사또의 눈이 왕방울만해졌지요. 무엇이? 그런 사대부의 아이가 여기 왜 있느냔 말이다. 혹시 땡중 네가 본관을 희롱하는 것은 아니겠지? 소승이 무엇이 아쉬워서 현감께 농을 치겠소이까? 아시다시피 현감께서는 이 땡중에게 시주 한 푼 한 적 없는데 말이오. 사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다음엔 꼭 세패를 내야 한다고 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간신히 풀려난 소의 아버지는 딸과 부둥켜 안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지켜보던 명철이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했지요. 아빠를 구해줘서 고마워. 명철 도련님. 그냥 명철이야. 내가 구한 게 아닌걸. 저기 저 선사님이 구하셨지. 그래도 네 덕이 커.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괜찮아. 내일 또 같이 놀면 돼. 허나 소혜는 끝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지요. 명철이는 좀 이상했지만 날이 어두워진 탓에 만학선사와 숙소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명철이는 소혜를 찾았습니다. 어제는 좀 어색하게 헤어졌으니 오늘이야말로 함께 놀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을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겁한 명철이가 빙 돌아보았지만
소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것이었죠. 한참을 뒤지던 명철이는 소에와 놀던 산능금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지요. 그러자 눈앞에 뭔가 나풀거리는 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소에가 머리에 달고 다니던 빨간 댕기였습니다. 아마도 소에가 명철이를 위해 남겨둔 것 같았지요. 명철이는 댕기를 품에 안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조용히 숙소로 돌아온 명철이는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요. 명철아, 소혜가 어디 갔는지 궁금한 것이냐? 네, 마을 사람들까지 죄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그럴 것 같았다. 선사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학선사는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었죠. 유랑민은 집도 논밭도 없단다. 기껏해야 산을 태워 만든 밭대기 뿐인데 그걸로 어찌 나라에 세패를 내겠느냐? 세패를 낼 수 없으니 백성이 될 수 없었지요. 하여 나라에서 세패를 거두기 위해 사람을 보내면 그대로 주랭랑을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랑민을 평생을 부평초마냥 떠돌며 살아야 한단다. 참으로 불쌍하지 않느냐? 나무아미타불. 명철이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을 흘렸답니다. 지금도 소혜가 겪을 고초를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던 명철이는 마침내 울부짖었지요. 명철아, 괴로우냐? 모르겠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뭘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거라. 만학선사는 명철이의 어깨를 굳게 붙잡았지요. 공부란 본디 지혜를 알고 이치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하여 옛 성현들께서는 공부를 통해 답을 찾아왔단다. 하지만 공부 따위를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학선사는 고개를 저었지요. 공부를 해서 급제를 하면 비로소 너에게도 힘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소해 같은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힘 말이다. 그날로 명철이는 암자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밤이고 낮이고 공부에 매달렸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명철이의 손에는 책이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만학선사도 그 높은 학식을 전부 명철이에게 쏟아부었지요. 마침내 명철이가 스물이 되자 만학선사는 하산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답니다. 선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냐, 이제 훌륭한 청년 선비가 되었으니 어디 큰 뜻을 한번 펼쳐보거라. 명철이는 큰 절을 하고는 청운산을 내려갔답니다. 집에서는 아들이 7년 만에 돌아오자 난리가 났지요. 명판서도 일찌감치 퇴청하여 아들과 독대를 하였답니다. 그래 명철아, 나에게 사대부가 어떤 덕을 지녀야 하는지 한번 말해보거라. 예, 아버님. 사대부는 자신에게는 엄격하나 타인에게는 자비로운 박기후인 덕을 지니고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되 이를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겸손처나 자세를 가져야 하옵니다. 훌륭한 대답이구나. 천둥벌거숭이 같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엿한 선비가 되었어. 명판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명철이의 성취가 고맙고 대견해서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썽쟁이 명철이를 가르친 만학선사의 신통함에 감탄할 뿐이었답니다. 얼마 후 명철이는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물론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그 어려운 대과까지 장원 급제한 명철이는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저작거리를 돌았습니다. 한양의 모든 사람들이 망난이었던 명철이의 성공에 놀라워하였지요. 장원급제한 너를 위해 조정에서 내가 좋은 자리를 알아보마. 명판서는 신이 나서 명철이를 위해 요직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지요. 헌데 명철이는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험하고 척박한 북방 산골 마을에 사또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명판서는 몇 번이나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지만 명철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양에도 좋은 자리가 많은데 왜 고생을 자처하려는 게냐. 제게 뜻이 있으니 아버님께서는 부디 아무 말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 고집이 워낙 강한 터라 부모님도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요.
명철이는 나귀 한 마리를 타고는 멀고 먼 부임지로 향했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명철이는 부임지에 도착했답니다. 부임한 곳은 북방에서도 가난하기로 유명한 고을이었지요. 어찌나 가난한지 백성들은 사또가 새로 왔는데도 환영잔치조차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명철이는 육방을 불러 고을의 모든 백성을 모으게 했답니다. 고을 백성들은 듣거라. 날 때부터 가난하다 하여 자식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줘서야 되겠느냐? 이 사또도 불철주야 노력할 터이니 우리같이 힘을 합쳐 잘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명철이 사또의 간곡한 연설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아무렴 언제까지 떼거리를 굶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몰라도 내 자식들은 안 되지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온 팔다리에 없던 힘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명철이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레방아와 저수지를 지어 물을 끌어오는 한편 돌멩이만 굴러다니는 자갈밭을 모조리 개간하였지요. 여기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고구마, 감자 등 구황작물을 들여와서 밭에 그득히 심었답니다. 명철이 사또가 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가난한 백성의 고열을 빠는 탐관오리와 돈놀이꾼들을 모조리 찾아내 큰 벌을 내렸답니다. 내 이놈들, 가난한 백성들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것도 유분수지,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까지 빼앗으려 해. 지위를 막론하고 모조리 붙잡아 오게 가두니 악당들은 명철이 사또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답니다. 그렇게 명철이 사또가 밤낮 없이 일한 지 1년이 지났지요. 단 한 해 만에 고을에는 굶는 이가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백성 중 명철 사또의 덕을 우러르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이제야 좀 살만해졌구나. 허나 아직 멀었다. 조선 팔도에는 아직도 유리걸식을 하는 이가 많으니 이들을 모두 거두어 양민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명철이 사또는 비밀리에 편지를 써서 아버지 명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북방 여기저기에 사람을 보내어 정착하면 땅과 집을 준다는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그러자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유랑민들이 명철이 고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아이고 사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을에 유랑민이 넘쳐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무슨 수로 먹이시렵니까? 백성의 고통을 풀어주라 하여 임명된 것이 바로 사또니라. 오죽하면 목민관이라 하겠느냐?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육방들이 걱정했지만 명철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여 명철이 사또는 유랑민들을 이끌고 먼지만 부는 허허벌판으로 향했지요. 유랑민들은 너무 못 먹어서 하나같이 얼굴이 꾀죄죄하고 옷은 누더기와 다름없었지요. 명철은 이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때 명철이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지요. 유랑민 사이에 젊은 처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소혜였지요. 소혜는 이제는 폭삭 늙어버린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철이는 금방이라도 소혜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답니다. 이 황무지를 좀 보거라. 아무것도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이 황무지다. 허나 이 땅이 처음부터 황무지였겠느냐? 이게 다 주인을 잃고 오랫동안 함부로 방치되어 이 꼴이 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유랑민들도 이 황무지와 마찬가지다. 버림받았기에 집도절도 없이 부평초처럼 떠돌게 된 것이라 이 말이다. 유랑민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개 중에는 서러움에 북받쳐 우는 이도 있었지요. 허나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것이냐? 언제까지 떼거리를 굶으며 풍찬 노숙을 이어갈 것이냐 이 말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해보거라. 이 사또도 목숨 바쳐 도울 것이다. 농기구가 없으면 기구를 빌려줄 것이고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양식을 마련해 줄 것이다. 허나 유랑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였지요. 하기사 지금까지 유랑민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또가 있기나 했습니까? 마을을 만들면 세패나 내놓으라고 닥달할 뿐 도와주던 벼슬아치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번 사또도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언제 돌변할지 모를 일이었지요. 그러자 명철이 사또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답니다. 본관을 못 믿는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직접 유랑민의 딸을 골라 혼례를 치르도록 하겠다.
마침 내가 홀몸이니 그러면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조정의 벼슬아치가 유랑민과 혼인을 하겠다니요. 그 파격적인 제안에 유랑민들은 일제히 엎드려 큰 절을 올렸지요. 이제야 믿음직한 사또가 왔다며 엉엉 우는 자들도 있었답니다. 하여 명철이는 조정의 장계를 올려 혼인을 허락받았지요. 아무렴 고을 수령이 살신성이 나여 유랑민을 돕겠다는데 그 어떤 이가 말리겠습니까? 명판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지만 그래봤자 명철이 황소고집을 꺾지는 못했답니다. 하여 명철이와 유랑민 처녀는 혼례를 올렸지요. 신랑 신부 맞절. 영문도 모르고 혼인하게 된 소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눈 딱 감고 나선 것이었죠. 그러나 자꾸만 어린 시절의 인연이 떠오르는 바람에 자꾸만 눈물이 났지요. 부인, 이제 고개를 드시오. 명을 따르겠습니다, 사또. 사또가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하시오. 소에는 벌벌 떨면서 고개를 들었지요. 도대체 이 괴짜 사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으니까요. 소혜야, 정말 오래간만이로구나. 이 댕기 기억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사또의 손에는 소의 빨간 댕기가 들려 있었지요. 그 말인즉슨 사또야말로 그 어린 시절 만났던 명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명철아.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 거야. 소의 눈앞에는 5년의 세월 동안에도 잊지 못한 명철이가 빙그레 웃고 있는 것이었죠. 꿈에도 그리던 명철이가 눈앞에 나타나자 소에는 잠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깨어났을 때 명철이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놀랐어? 난 하나도 안 놀랐는데. 명철이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간 세월을 전부 들려주었지요. 소혜가 가버리고 크게 상심했던 일, 유랑민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울었던 일, 그리고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하에 밤낮 없이 글 공부를 했던 일까지도요. 명철이가 장원급제를 하여 저작거리를 도는 대목에서는 소혜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답니다. 그렇게 둘은 신나게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천지신명께 널 딱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어. 소원 아주 제대로 들어주셨네. 이제 어때? 몰라.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꿈만 같아. 그리하여 둘은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렸답니다. 이윽고 뜨거워진 젊은 남녀는 밤새도록 회포를 풀었지요. 명철이의 쇠기둥이 어찌나 거세던지 소혜는 아주 자지러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황홀경을 맛보고 나니 어느새 날이 밝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 명철이는 유랑민을 잘 이끌어 훌륭한 고을을 만들어냈지요. 주상께서도 그 공을 크게 치하하여 더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명철이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그 벼슬이 아버지인 명판서보다 높은 좌의정에 달했지요. 소에도 그런 명철이를 잘 보필하여 둘은 자식들을 많이 얻고 백년을 해로하였습니다. 한편 만학선사는 그 이후에도 호련히 나타나서 명철이를 음으로 양으로 도왔다고 하니 정말 신통력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요. 고생이 가면 복이 온다. 혹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인데 명철이와 소혜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이었습니다. 폭군 연산군은 국정은 등한시하고 매일같이 흥청망청 놀자판을 벌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디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흉년으로 온 나라 사람들이 굶주려서 다들 때거리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거기다 도적대까지 들끓으니 조선팔도 어디서나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연산군에게 빌붙은 간신배들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답니다. 하여 백성들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 주막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허리에는 칼을 차고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있었지요. 얼굴은 또 어찌나 험상궂은지 쳐다만 봐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죠.
이들은 주막에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술과 고기를 몽땅 내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은 침을 꿀떡꿀떡 삼키며 호화로운 술자리를 부러워만 하였지요. 허나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병조판서 구자광 대감의 무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는 구자광 앞에서는 조정의 권신들도 설설 기었지요. 그런 병판의 수하들을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여 이들은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며 마음대로 놀아제끼는 것이었습니다. 재미가 좋구려. 어디, 나도 한 잔 얻어먹읍시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웬 수려한 청년이 나타나서는 무사들 사이에 척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술을 따라 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대담하고 뻔뻔한 태도에 무사들도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게 웬 놈이냐? 감히 겁도 없이 까불다니 우리가 누군지는 아느냐? 누구긴 누구겠소. 대낮부터 술이나 빠는 망나니들이지. 아니 이놈이 겁을 상실했느냐? 참지 못한 무사 하나가 번개같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더 빨랐지요. 슬쩍 피한 청년은 술을 들어 쭉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손부터 올리는 고약한 인심은 대체 누구에게 배웠어? 주막에 오면 모르는 사이라도 같이 술 한잔 하는 법이오. 능글능글한 청년의 대답에 무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해서 얼굴을 싹 굳히고는 본격적으로 덤벼들었지요. 허나 청년은 사뿐사뿐 움직이면서 무사의 주먹과 발길질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미꾸라지를 삶아 먹었나? 왜 저리 잽싼 게야? 에이, 베어버려라. 마침내 폭발한 무사가 칼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번개 같은 발차기로 칼든 무사의 명치 끝을 날려버린 것이었죠. 무사가 붕하고 날아가자 청년은 남은 술을 입에 털어넣었답니다. 흥, 병판에 수하라고 해서 보러 왔더니만 이래서야 시정자 빼들이 아닌가. 예산놈이 아니로구나. 니놈은 대체 누구냐? 알거 없다. 몰라도 곧 알게 될 터이니. 뭐시? 얘들아 한꺼번에 쳐라. 더 참지 못한 무사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지요. 허나 청년은 단숨에 담장을 뛰어넘어 골목길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벙찐 무사들은 눈만 꿈벅거리다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뭔 저런 게 다 있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군 귀신이야. 돌아들 가세.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니야. 섬찟해진 무사들은 먹던 술을 팽개치고 자리를 파했습니다. 이들은 달아난 청년이 어둠 속에 숨어 지켜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한편 청년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병조판서 구자광. 니놈이 연산군을 등에 업고 저지른 짓들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니놈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사실 이 청년은 10년 전 패비운 씨 사건에 휘말려 죽은 전병판 김익수 대감의 아들 김엽이었습니다. 구자광은 청렴한 김익수 대감을 모함해 죽게 하고는 병조판서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지요. 김익수 대감이 쓰러진 후 구자광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안 사람이 몰살당하고 어린 협이만 간신히 살아남았지요. 협이는 천우신조로 지나가던 구명선사의 손에 구출되었답니다. 온 나라가 연산군의 소나기에 들어왔으니 구자광 같은 간신배가 활개를 치는구나. 구자광은 김대감의 핏줄을 끊어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팔도의 추노꾼들을 풀었으니 그 폐악질이 어땠는지 짐작이 갈 정도였죠. 고민하던 구명선사는 협의를 데리고 명나라로 향했답니다. 이젠 안심해도 좋단다 협아. 구자광이 제 아무리 설치더라도 이 명나라 땅까지 쫓지는 못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허나 가족을 잃은 협의의 마음엔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협아, 복수란 원수뿐 아니라 제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다. 그렇다면 복수를 그만두어야 합니까? 싫습니다. 저는 절대로 못 그만둡니다. 헌데 구명스님은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심은 버려야 할 것이다.
허나 구자광과 구자광의 주인 연산군의 악행은 반드시 막아야만 할 일이다. 하여 협이 너는 작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도탄에 빠진 조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기르도록 하거라. 그제야 협의는 구명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큰절을 올렸지요. 이후로 구명스님은 명나라의 산과 강을 떠돌며 무림 고수들을 찾았습니다. 고수들은 협의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좋은 약초를 먹이고 무술도 가르쳐 주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세가 되자 김협은 어느덧 당당한 청년 고수가 되어 있었답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지요. 협아, 너는 먼저 한양으로 가서 연산군과 간신들의 동태를 살피도록 해라. 스님은 어쩌실 겁니까? 조선에는 아직도 연산군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좀 만나보려고 한다. 한양에 도착한 협의는 주막에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마침 무사들이 깽판을 부리고 있으니 그 뒤를 밟기로 한 것이었죠. 협은 무사들이 향한 곳을 살금살금 뒤쫓았습니다. 이들은 주막을 벗어나 병판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협은 조용히 저택의 담을 넘었지요. 교대 시간도 아닌데 벌써 왔는가? 에이, 술맛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그냥 왔지. 잘 됐구만. 이젠 내가 좀 쉴 테니 잘 지키라고. 무사들은 건물 한 채를 에워싸고는 삼엄하게 경비를 하는 것이었죠. 그 군기가 제법 엄정해서 노라제 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허나 협은 무사들보다 몇 수는 위의 고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자에 녹아들듯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잠입했지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있길래 칼잡이 수십 명이 지키고 있는 걸까? 응?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건물에 들어간 협은 깜짝 놀랐지요. 방 안이 호화롭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들고 나올 수가 없을 뿐 대갓집 안방마님의 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번듯한 감옥이어도 감옥은 감옥이지요. 대관절 누구시길래 이런 야밤에 소녀의 감옥에 들어오신 겁니까? 방에는 웬 소녀가 있었지요.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눈에 오똑한 콧날 그리고 티 없는 피부는 가히 천하절색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잠시 멍해 있던 협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요. 저자는 병판과 무슨 관계요? 나는 그에게 원한이 있으니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저도 병판에게 잡혀온 터입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협을 빤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협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도령께서도 정체를 밝히시지요. 김협이라고 하오. 사정이 있어 함부로 들어왔으나 양상군자는 아니오. 무례를 용서하시구려. 협 도령이시군요. 저는 연지라고 하옵니다. 병판은 줄곧 팔도에서 미녀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색을 밝히는 연산군에게 바치기 위해서였지요. 그걸 떠올린 협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구자광 내 이놈. 여염집 여자들을 붙잡아 상전의 놀이개로 바치다니. 내 이놈을 그냥. 협은 금방이라도 구자광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지요. 허나 지금은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싸움을 벌였다간 협은 몰라도 연지가 휘말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시근덕거리던 협은 일단 연지를 데리고 저택을 탈출하기로 하였답니다. 협은 연지를 등에 업고는 잽싸게 담을 넘었지요. 그리고는 준비해둔 말에 태워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병판의 무사들은 저 멀리 말발굽 소리가 들린 다음에야 연지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요.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이미 협과 연지는 한양을 빠져나와 산길을 달리고 있었답니다. 협은 연지가 일러둔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니 숲속에 웬 초막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게 아무도 없소이까? 리시오. 초막에서 웬 할머니가 걸어 나왔지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아니 연지야, 네가 무사히 돌아오다니.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할머니는 연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지요. 연지도 참던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일이냐?
평판이 널 그냥 풀어주었을 리가 없는데. 여기 계신 협도령이 절 구해주었답니다. 고맙네. 덕분에 우리 손녀를 다시 보게 되었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연지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러고 보니 연지는 정녕 천하절색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양귀비가 났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지요. 혈기왕성한 협은 연지의 얼굴만 봐도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협은 애써 고개를 돌리고는 연지와 눈을 맞추지 못했지요. 협의 도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정절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연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우아한지 협은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 것이었죠. 연지와 할머니는 어딘가 좀 기품이 넘쳤답니다. 허리도 꼿꼿하고 말과 행동에 품위기 있는 것이 대갓집 여인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산속에서 살아가는 평민 같지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협은 연지와 늙은 할머니가 어쩌다 이런 깊은 산속에서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였지요.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손녀딸 말일세. 자네가 봐도 절세기 아닌가. 그 소문을 들은 구자광 그 못된 인간이 연산군에게 바쳐야 한다며 난리를 피웠다네. 그래서 정든 집을 버리고 이 산속으로 오게 되었지. 두 분이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 뒤로 협은 며칠 더 초막에서 머물면서 연지와 할머니를 돌보았지요. 낮에는 숲에 들어가 사냥을 하고 밤에는 물과 장작을 길어왔습니다. 덕분에 연지와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좀 편히 쉴 수 있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많이 편해진 연지는 협과 계곡으로 마시를 나갔답니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이름 모를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요. 이 꽃 좀 보세요. 참 아름답지요? 그렇구려. 꽃도 그렇고 맑은 계곡도 그렇고 여기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요. 그렇죠? 저도 여기가 무척 좋답니다. 둘은 그렇게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계곡을 따라 걸었지요. 그때 연지가 그만 젖은 바위에 발이 미끄러진 것이었죠. 앗! 하는 비명과 함께 연지는 그만 협의의 너른 품에 안기고 말았답니다. 그 바람에 협의의 심장이 세차게 두 방망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협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지를 얼싸안고 말았지요. 연지도 협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발이 짜르르 했답니다. 숨이 가빠오고 코 밑에선 단내가 나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뜨겁게 입을 맞췄답니다. 협의는 연지를 안아들고 계곡 옆에 꽃덤불 뒤로 향했지요. 둘은 이미 서로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둘은 더 참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연지는 협의 품속에서 다시 없을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협도 연지의 부드러운 몸속에 한없이 빠져들고 말았지요. 마침내 둘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답니다. 연지 낭자, 난 이제 그대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소. 협의 도령,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나란히 누워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서로에게 푹 빠진 둘은 날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지요. 해서 선남선녀의 풋풋한 사이를 보며 자꾸만 웃음을 참았답니다. 허참, 내가 팥을 어디에 뒀더라. 내일은 잡곡에 팥을 섞어 지어야겠구나. 둘은 할머니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래도 둘은 손을 꼭 잡은 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마주쳐도 웃음이 났으니까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가고 셋은 단칸 초막에 누워서 잠을 청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섬찟한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사내들은 천천히 초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날이 시퍼런 비수를 뽑아들고는 잠든 셋을 향해 내리꽂는 것이었죠. 걔 누구냐? 하지만 협이 더 빨랐습니다.
번쩍하고 눈을 뜬 협은 검은 그림자 하나를 발차기로 날려버렸지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주먹을 날려 연지와 할머니를 해치려던 그림자까지 쓰러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들이 협을 향해 일제히 덤벼들었답니다.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비겁한 암살자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살길 바라느냐? 협이 주먹에 맞은 검은 복면의 사내들은 피를 뿜으며 날아갔습니다. 더 참지 못한 협이 결국 살인권을 사용한 것이었죠. 한 명이 쓰러지자 복면 사내들은 표창과 비수를 뿌리며 협공을 해왔지요. 허나 협은 단숨에 천장까지 뛰어올라 모조리 피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다. 협은 매가 하늘에서 내려오듯 사내들 한복판으로 뛰어내렸지요. 그리고는 쇳덩이 같은 주먹으로 놈들의 명치에 한 방씩 먹여준 것이었습니다. 명치뼈가 부서진 사내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먹 한 방에 죄다 불기에 객이 된 것이지요. 복면 사내들이 모두 쓰러지자 연지가 황급히 호롱불을 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셔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만 할머니가 암살자가 던진 비수에 맞았던 것이지요. 협이 천을 찢어다 황급히 상처를 싸맸습니다. 허나 너무 깊이 박힌 탓에 할머니의 얼굴은 벌써 창백해지고 말았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요, 내 몸은 내가 잘 아오. 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려. 무슨 말씀입니까? 손녀딸을 위해 더 사셔야지요. 도령, 내가 가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어. 사실 연지는 내 손녀가 아니라오. 연지는 사실 연산군의 이복 동생 진성군의 따님이시오. 향주마마란 말이요. 아니, 연지 처녀가 향주마마라니 대관절 무슨 말씀이요? 할머니의 말에 협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연산군에게는 진성군이라는 훌륭한 동생이 있었지요. 폭군 연산군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답니다. 하여 연산군은 동생을 영모로 몰아 추운 강계 땅으로 귀양을 보냈지요. 그러고도 모자라 연산군은 진성군의 아내와 자식들을 모조리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온 집안이 불타는 바람에 어린 연지만 간신히 데리고 빠져나왔다오. 할머니는 연지의 유모였던 것입니다. 둘은 그 이후 줄곧 이 산속에서 살아왔지요. 헌데 그 간악한 구자광이가 진성군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았다오. 그래서 연지 처녀가 병판에게 붙들렸던 것이군요. 할머니는 협의 손을 구명줄이냥 붙잡았지요. 우리 향주마마는 행복이라고는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분이요. 허나 협도령을 알고 얼굴에 웃음이 피었으니 제발 그 작은 기쁨을 지켜주었으면 한다오. 걱정 마십시오. 연지 양주는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할머니는 협의의 말에 안심했는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연지양주는 할머니를 붙들고 서럽게 울었지요. 협도 마음이 울적해져서 연지를 안고 같이 울었답니다. 한참을 운 두 사람은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고는 길을 나섰지요.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만 믿으시오. 연지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게 안쓰러워서 협은 더욱 자신감 있게 대답했답니다. 내 스승이신 구명선사께서는 이미 연산군과 대항하는 자들을 만나러 움직이셨다오. 그러니 우리도 합류하도록 합시다. 저는 협도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하여 둘은 구명선사와 만나기로 한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살수들이 몇 번이나 습격을 하였지요. 허나 협이 신묘한 권법 덕분에 둘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둘은 마침내 치악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치악산은 산세가 험하고 승냥이와 호랑이가 우글거려 낮에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지요. 그러나 연산군과 맞서는 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의 거처였답니다. 둘은 위험천만한 치악산을 돌아다니며 반정 세력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산속을 헤매이니 둘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하여 둘은 잠시 쉴 겸 작은 암자를 찾았답니다. 계십니까? 컴컴한 암자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헌데 하늘에 점점 먹구름이 끼더니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소나기였지요. 낭패로군. 일단 여기서 쉬면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둘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비 내리는 산천초목을 함께 보았지요. 산 전체에 안개가 자욱하고 귀에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꼭 세상에 협이랑 연지 둘만 남은 것 같았죠. 연지가 추운지 몸을 떨자 협이 조용히 어깨를 빌려주었죠. 그렇게 협과 연지는 서로의 온기로 몸을 녹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빗방울이 가늘어질 때쯤 도롱이에 삿갓을 걸친 스님이 나타났지요. 젊은 시주님들이로고. 이 깊은 산속에 어쩐 일로 오셨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선사님이시죠. 선사라면 내가 하나 알지. 헌데 그 친구는 현명하기는커녕 아주 땡중이라오. 삿갓을 벗자 구명선사가 빙그레 웃고 있었답니다. 스승과 제자는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얼싸안고 기뻐하였지요. 간만에 회포를 푼 둘은 암자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협은 연지를 구명선사에게 소개했지요. 헌데 구명선사는 연지를 보자 아주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연지양주의 신원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협이 네가 아주 큰 일을 해줬구나. 그야말로 부처님 도우심이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몰랐느냐? 진성대군이야말로 이번 반정을 이끄는 분이란다. 허나 대군께서는 외동딸이 걱정되어 거병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연지양주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마침내 대군께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 구명선사는 둘을 암자의 법당으로 데려갔지요. 구명선사는 본존불 뒤에 늘어선 나한상 중 하나를 쿵 누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숨겨진 비밀 통로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반정 세력의 동지들을 소개해주마. 비밀 통로 뒤편은 동굴이었지요. 동굴을 빠져나가니 어느새 깊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계곡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창봉을 수련하고 병장기를 가다듬고 있었지요. 연산군과 그의 간신배들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팔도의 구름처럼 많단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모두가 합심하여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자꾸나. 구명스님은 진성대군에게 전서구를 보내고는 동지들에게 협의와 연지를 소개했습니다. 다들 이 기쁜 소식에 용기백배하였지요. 하여 내일은 수도 한양으로 향하기로 하고 오늘 밤은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간만에 술과 고기로 포식을 하던 때였지요. 갑자기 저 먼 곳의 산새들이 한꺼번에 푸드득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구명선사의 눈빛이 바뀌었지요. 아무래도 구자광이 보낸 토벌대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낸 것 같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전부 병판의 계략이었군요. 너희의 뒤를 밟아 반정 세력을 치려는 것이었겠지. 허나 상심 말아라. 놈들이 오면 맞서 싸우면 그만이다. 구명선사는 낙심한 협의를 위로하였지요. 그때 숲을 살피고 돌아온 동지 하나가 수천의 병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여기 있는 동지의 수는 그 10분의 1인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죽기를 각오한 일기당천의 용사들이었죠. 이들은 서둘러 마을의 방비를 단단히 하고는 조용히 숨어 토벌대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토벌대는 한참 만에야 계곡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는 동안 산짐승들에게 시달리고 계곡 입구에 쫙 깔린 함정의 적자는 병사를 잃은 상태였죠. 허나 여전히 계곡 입구를 꽉 메울 정도로 병력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저 사악한 구자광의 모습이 보였지요. 벌레 같은 역도들이 숨은 곳이 여기로구나. 자, 어서 쳐라. 모조리 죽이고 향주만 산채로 데려오거라. 구자광의 명령에 수하의 병력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계곡 마을을 다 덮을 기세로 덤벼들었지요. 허나 동지들은 구명선사의 명령에 따라 숨죽이고 아무런 기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병사들이 마을 울타리를 넘으려는 순간 구명선사가 횃불을 들어올렸지요. 모두 발사하시게. 저 사악한 시주들을 지옥으로 안내해야 할 때라네.
성질이 괄괄한 구명선사는 스님이라도 아주 단호했지요. 선사의 호령의 동지들은 활, 쇠뇌, 심지어 조총을 쏘며 병사들을 기습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구자광의 병사들은 그야말로 집단이 넘어지듯 픽픽 쓰러졌지요. 일제 사격 한 방에 수십 명이 죽어나가자 병사들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갑시다. 이 마을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요. 순간 협의 동지들을 이끌고 앞장섰답니다. 신묘한 협의권법은 무기가 필요 없었지요. 협의 팔다리가 바람소리를 낼 때마다 병사들은 투구가 찌그러지고 갑옷이 움푹 깨지고 말았답니다. 협에게 얻어맞은 병사들은 피를 뿜으며 쓰러졌지요. 간혹 협에게 창질을 하려던 병사는 뒤따르는 동지들의 칼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답니다. 견디다 못한 병사들은 후퇴를 하고 말았지요. 구자광은 악을 바락바락 썼지만 병사들은 마을에서 허겁지겁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에게 이게 무슨 주태냐? 화가 치민 구자광은 그 자리에서 지휘관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그러더니 반정 동지들의 목 하나에 금을 10금씩 주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구자광이 가진 엄청난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지요. 허나 병사들에게는 평생 놀고 먹을 돈이었습니다. 황금의 눈이 돌아간 병사들은 다시 한번 마을로 쳐들어왔답니다. 이번에는 병법에 따라 돌격하여라. 창자비는 찌르고 활자비는 화살비를 퍼부어라. 또한 장수들은 도망치는 병사를 용서치 말고 베어버리도록 하라. 구자광의 지휘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지들은 마을 곳곳에 수레와 가구들을 쌓아 울타리를 만들었지요. 이를 이용해서 결사적으로 맞섰답니다. 한 개의 수레와 하나의 울타리가 넘어갈 때마다 병사들이 수십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허나 동지들도 하나둘 쓰러지고 말았지요. 마침내 마을 한복판의 공터까지 몰린 반정 세력은 이제 한 줌만이 남아 결사적으로 맞설 따름이었죠. 주상전하께 역모를 꾸민 놈들이 누군지 어디 얼굴이나 좀 보자꾸나. 싸움이 이겨간다 싶으니 구자광이 또 나섰지요. 구자광은 아주 사악한 웃음을 흘리며 포위된 반정 세력의 용사들을 죽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협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응? 니놈은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도대체 니놈은 누구더냐? 날 알아보겠느냐? 10년 전 니놈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전병판 김익수 대감이 내 아버님이시다. 올거니 그 꽉 막힌 꼰대가 네 애비였구나. 그 작자는 고리타분하여 내가 아니라도 언젠가 죽을 목숨이었다. 협의의 두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원수가 바로 눈앞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죠. 강직한 선비였던 아버님께 무엇이 어쩌고 어째. 니놈 같은 간신배는 감히 비교조차 못할 분이시다. 허나 내가 살고 그 선비인지 뭔지는 10년 전에 저승에 갔지. 그게 다 세상 이치라는 것이다. 구자광의 말이 김협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협이 얼마나 이를 세게 물었는지 입에서 피가 흐를 지경이었지요. 흥! 니놈들 같은 찐지러기들에게는 이제 질렸다. 자, 이제 전하, 연지양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죽여도 좋다. 쉽게 당할까 보냐. 니놈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저승에 갈 것이다. 병사들이 몰려왔습니다. 허나 동지들은 이미 죽기를 각오한 상태였죠. 결사적으로 맞서 싸우니 비록 한 줌이었지만 좀처럼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이어지자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이제 동지들은 10명도 안 남아 등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협도령, 이제 그만 절을 바치고 목숨을 구하시지요. 연지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허나 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연지를 어찌 구자광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연지양주는 다시는 그런 말 마시오.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소이다. 도령께서 그러시다면 저 또한 협도령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음을 각오할 때였지요.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수백의 기병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진성대군의 원군이었지요. 아니, 진성대군이 벌써 움직이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구자광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실 진성대군은 구자광의 계략을 미리 알고 있었지요. 하여 협과 연지의 뒤를 쫓는 추적자들을 사람을 보내어 비밀리에 뒤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구자광이 움직인다는 첩보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병력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속고 속이는 병법의 대결이었지요. 앞뒤에서 공격당한 구자광의 군대는 거미새끼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지요. 끝까지 발악을 하던 구자광도 협의 일권의 머리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악한 간신배다운 최후였죠. 연지야, 네 애비가 왔다. 어서 얼굴 좀 보자꾸나. 아버지, 저 연지가 여기 있습니다. 토벌대를 물리친 진성대군은 말에서 내려 연지에게 뛰어왔지요. 연지와 대군은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습니다. 감동적인 부녀상봉을 한 것이지요. 고맙소, 선사. 고맙네, 김엽. 자네들 공은 내 절대 잊지 않겠네. 반정의 동지들과 합류한 진성대군의 군세는 곧장 한양으로 달려갔지요. 가는 도중에 속속 동지들이 합류하니 한양에 도착할 때에는 그 세력이 몇 배로 불어 있었답니다. 반면 연산군은 궁지에 몰려지요. 구자광이 쓰러졌으니 연산군의 힘은 절반이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양의 군사들도 병조판서가 없으니 우왕좌왕할 따름이었지요. 결국 연산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궁궐문을 열고 말았답니다. 반정에 승리한 진성대군은 곧바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이 중종대왕이 된 대군은 그간 연산군의 폭정을 싸그리 뜯어고쳤지요. 이제야 백성들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은 반정에서 제일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구명선사가 공을 사양하고 산속으로 돌아갔으니 그 다음이 협이었지요. 하여 중종은 협의 높은 벼슬을 내려 내금위의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전례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출세였지요. 허나 협은 언제나 겸손하게 공무를 보았지요. 덕분에 내금위 위사들도 젊은 대장을 존경하고 깊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릇 남녀란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져야 하는 법. 연지양주와 김엽 대장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폐하,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중종은 외동딸 연지와 협의 혼례를 허락해 주었지요. 그리하여 협은 왕의 부마가 되었답니다. 둘은 성대하게 혼례를 치르고 궁궐 한켠에서 새 살림을 시작하였지요. 연지향주, 이제 그대는 이 김엽의 여인이오. 낭군님, 비록 바깥에선 제가 향주입니다만 낭군님 앞에서는 그저 여인네이옵니다. 절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물론이오. 오늘은 말려도 마음대로 할 것이니 잠들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마시오. 호호 바라던 바이옵니다. 연지는 협의 괴력 앞에 숨도 못 쉬고 울부짖다가 마지막엔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협은 밤새도록 연지를 몰아붙여서 나중에는 집안 구들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답니다. 덕분에 시중드는 궁녀들이 한 달 동안 협과 연지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고 하니 그 즐거움이 감히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협의와 연지는 아들, 딸 여럿 낳고 100년을 해로하였지요. 협의 자식 중에는 무술에 능하여 무과에 급제한 이들이 많았다고 하니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이직보원이라 하여 사사로이 복수심을 품지 말고 올바름으로 원한을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김엽이 섣불리 복수에 나섰다면 과연 연지와 행복하게 맺어질 수 있었을까요? 옛날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데 병자호란이 터지면서 마을 남정네들이 죄다 전쟁터에 끌려가고 말았지요. 이렇게 전쟁에 나간 사내들 중 살아 돌아온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여 마을은 졸지의 과부만 남아 과부촌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제 온 마을을 통틀어 사내라고는 70 먹은 머슴인 고영감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 나이에 온 동네 일을 죄다 맡아서 하고 있으니 원. 남자가 없다 보니 마을에 굳은 일은 죄다 고영감 차지였죠. 덕분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일을 하니 늙은 고영감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마을은 이제 고영감이 없으면 도통 돌아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도운 고영감은 어두워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지요. 이복의 고영감, 좀 어떤가? 오늘 밤엔 힘이 좀 돌아오겠는가? 에잉, 오늘도 안 되겠습니다요. 이놈이 도통 말을 듣지 않는구먼요. 일찍이 남편을 잃은 안방마님은 마을의 유일한 사내 고영감에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나이가 든 고영감은 기력이 다 떨어졌는지 도통 사내구실을 못하고 있었지요. 덕분에 오늘이야말로 뭔가 해보려던 마님은 인상을 팍 썼답니다. 집에 남자가 있으면 뭐하나? 정작 사내고시를 못하는데. 원 참마님,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어휴, 내 속이 답답해서 그런다네. 됐으니 어여가서 그만 잠이나 자게. 마님은 버럭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지요. 자리에 누운 고영감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고영감도 매한가지였으니까요. 에잉, 온 마을에 여인네가 그득하면 뭐하나? 정작 아랫도리가 이 모양인데. 고영감은 한숨 막 푹푹 내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보시게 고영감. 간밤에 우리 집 부뚜막에 내려앉아서 자네가 한번 봐줘야 되겠네. 마을 제일의 미녀인 원주댁 마님이 고영감을 찾는 것이었죠. 아, 그것이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일은 안 되겠습니까요? 빨리 좀 안 되겠나? 이러다 밥도 못 짓게 생겼다네. 원주댁 마님은 고영감의 두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원주댁 마님은 역시 절색이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린 고영감은 그날 오후엔 다른 일 제쳐두고 원주댁으로 향했지요. 자네가 와서 살았네. 어떤가? 글쎄요. 일단 한번 속을 봐야겠습니다요. 살펴보니 부뚜막이 무너지면서 아궁이에 흙먼지가 그득히 쌓인 것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삽을 휘둘러 열심히 먼지를 퍼냈지요. 나중에는 원주댁 마님까지 가세해서 뻘뻘 땀을 흘리며 잔해를 치웠답니다. 잔해만 치우면 부뚜막은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요. 고맙네. 그나저나 삽질이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구먼. 마님은 오래간만에 힘을 써본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옷이 땀에 젖어 착 달라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원주댁 마님의 그림 같은 몸매가 전부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고영감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댁 마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어찌나 풍만하고 매끈한지 꼭 백자 호리병 같았습니다. 고영감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원주댁 마님을 감상하였지요. 헌데 이 무심한 아랫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무지 힘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아깝구먼. 심하게 아까워서 땅을 칠 일이야. 응? 자네 무슨 말했는가? 아닙니다요. 삽질이나 계속합지요. 그렇게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번갈아 삽질을 하며 잔해를 치웠습니다. 다시 부뚜막을 지어 올리니 어느덧 밤이 껌껌해졌지요. 하여 고영감은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원주댁 마님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옷자락이 몸에 착 달라붙은 그 자태가 도무지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었죠. 떡처럼 뽀얗고 쫄깃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침이 저절로 넘어갔답니다. 에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로구나. 응? 일하다 말고 갑자기 떡을 찾나? 자네, 시장에서 그런가? 아닙니다요, 마님. 어제 본 떡이 자꾸만 아른거려서 그만. 자네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식탐만 느는 것 같네. 알겠네. 제사 치르고 남은 떡이 있으니 좀 들겠는가? 괜찮습니다요. 에휴, 떡도 떡 나름이까 말입니다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고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을 때였지요.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를 맞은 고영감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요. 원, 비가 왜 이리 거세진대냐? 이러다 휩쓸려 떠내려가게 생겼구나. 아닌 게 아니라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것이었죠.
다급해진 고영감이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마침 절벽 아래에 동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옳다구나 싶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동굴은 퀴퀴한 냄새가 좀 났지만 그런대로 아늑했답니다. 10년 감수했구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고영감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불을 피우고 옷을 말렸지요. 그렇게 좀 쉬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이제 천둥벼락까지 치는 것이었습니다. 동굴을 찾지 못했으면 아주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구먼. 그 안에 누구 있어?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동굴 안쪽이 부시럭거리더니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은 양초마냥 번쩍이고 온몸엔 검은 줄무늬가 쫙쫙 간 것이 바로 호랑이였지요. 놈은 집채만한 아가리를 벌리고는 입맛을 쩍쩍 다시는 것이었습니다. 기겁한 고영감은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람 살리시오. 어이구, 사람 살리시오. 고영감은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빗속을 달려갔습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고영감을 낚아챌 것 같았답니다. 하기사 아무리 도망쳐봤자 호랑이 앞에 영감신세였죠. 그렇게 호랑이의 발톱이 고영감 뒷덜미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벼랑간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답니다. 고영감은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여기가 극락이냐, 지옥이냐? 한참 만에야 일어난 고영감은 머리를 흔들었죠. 일어나 보니 장대비도 천둥벼락도 물러간 뒤였습니다. 옆을 보니 어젯밤 자기를 뒤쫓던 호랑이가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필시 벼락을 맞은 탓이었죠. 호랑이는 죽었는데 난 살았구먼. 참으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고. 헌데 같이 벼락을 맞은 고영감은 아픈데 하나 없이 아주 기운이 팔팔한 것이었습니다. 천지신명의 도심이라. 그나저나 배가 왜 이리 허기가 지는 것이냐? 살았다며 만세를 하던 고영감은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서 움츠러들었죠. 그러고 보니 너무나도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하여 고영감은 산을 뒤져 먹을 것을 긁어모았지요. 아직 익지도 않은 산머루며 산딸기를 보이는 대로 씹어먹고 약초도 닥치는 대로 캐먹었습니다. 헌데 장정선엇은 배를 채울 정도로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픈 것이었죠. 아니 무슨 뱃속에 거짓대가 들어앉은 것이냐? 왜 이리 허기가 가시질 않는데냐? 그런데 마침 죽어 자빠진 호랑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죠. 하여 고영감은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고 아예 통구이를 해서 먹었답니다. 먹다 보니 호랑이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고 말았지요. 누가 들으면 믿지도 못할 먹성이었답니다. 결국 호랑이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우고 나서야 배고픔이 좀 가시는 것이었죠. 그제야 고영감은 호랑이 가죽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니 이놈의 늙은이가 정말 산에 올라갔으면 제시당 내려올 것이지 왜 하루가 지나도록 하멍차사란 말인가? 마님은 걱정을 많이 했는지 고영감 얼굴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었지요. 아, 저라고 내려오기 싫어서 안 내려왔겠습니까? 오다가 그만 벼락을 맞는 바람에 늦었지요. 벼락이 무슨 옆 동네 술친구라도 되는가? 맞고도 어슬렁거리면서 내려오게? 믿지 못하겠지만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요. 그런데 고영감의 뒤를 보자 아니 글쎄 근사한 호랑이 가죽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겁한 마님이 물었더니 고영감은 벼락을 맞고 죽은 것을 가져왔다며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받아든 마님은 아주 제대로 한 못 잡았다며 기뻐하였지요. 참, 그런데 호랑이 고기는 어찌했나? 고기도 귀한 약재인데 설마 버려두고 온 건가? 아니 어째 마님은 행제를 하셔도 절 들볶습니까? 이 몸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두고 왔습니다요.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가져오게. 지금쯤 벌레가 쓸어서 못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옮기는 거나 좀 봐주십시오. 고영감은 호랑이 고기 얘기가 나와서 뜨끔했지요. 자기가 죄다 먹어버렸다는 말을
마님이 믿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해서 무거워서 못 가져왔다며 얼버무렸답니다. 안방 마님은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고영감은 잘 얼버무린 다음 잠자리에 들었지요. 고영감, 혹시 집에 있는가? 아니, 원주댁 마님이 아니십니까? 아침부터 어쩐 일입니까? 다음 날 아침부터 원주댁 마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원주댁은 뭐가 문제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엊그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지 않았는가? 그때 우리 집 암소 한 마리가 놀라서 그만 외양간을 뛰쳐나갔지 뭔가. 저런, 소는 찾았습니까요?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보았네. 그러니 고영감이 좀 도와줬으면 하네. 이런 시골 마을에서 암소 한 마리면 큰 재산이었죠. 그걸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원주댁 마님이 사색이 된 게 당연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가시죠. 지금 당장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하여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도망친 소를 뒤쫓기 시작하였지요. 고영감이 찬찬히 살피니 이 미련한 소가 계곡 쪽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에는 위험한 들짐승이 많으니 자칫 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요. 하여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지체 없이 계곡으로 갔답니다. 저기 소가 보입니다요. 저런 계곡물에 빠졌구나. 아니 이 미련한 소야.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느냐. 아니나 다를까 둘은 계곡 무릉덩이에 빠진 소를 찾아냈답니다. 소는 어깨까지 오는 물에 잠긴 채 음머 구슬프게 울고 있었지요. 저러다 소가 자칫 탈이라도 나면 큰일이었지요. 그래서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찬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제가 당길 테니 마님은 뒤에서 미셔야 합니다. 알겠네. 그런데 괜찮겠나? 달랑 우리 둘이서 소를 어찌 끄집어내겠다고. 그래도 해봐야지요. 자, 마님, 어서 미십시오. 둘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댔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고영감이 소를 잡아당기니 그 큰 소가 그대로 딸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10사람이 소를 끌어당긴 듯 했지요. 그렇게 소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곶이 정말 대단하네. 그 큰 소를 어찌 끌어냈는가? 마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요. 어쨌든 소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자네가 수고했네. 그나저나 좀 춥구먼. 이러다 곧불이라도 걸리겠어. 계곡물에 들어가 씨름을 한 탓에 소도 사람도 흠뻑 젖고 말았지요. 벌써부터 원주댁 마님은 달달 떠는 것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얼른 불을 피워서 젖은 옷을 말리기 시작했답니다. 마님, 옷을 이쪽으로 주십시오. 말리지 않고 입으면 곧불에 걸리십니다. 알겠네. 원주댁은 얌전히 웃도리를 고영감에게 넘겨주었지요. 덕분에 원주댁은 속저고리에 속치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곡 같은 몸이 고영감 눈에 딱 하고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주댁 마님은 어찌나 하얀지 반짝반짝 빛이 날 지경이었지요. 고영감은 감탄을 하면서 원주댁 마님을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허나 원주댁은 고영감이 구실을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별 걱정을 안 했답니다. 그래 옷이 언제쯤 마르겠는가? 제가 한번 봅지요. 아닐세, 내가 한번 보겠네. 둘은 동시에 옷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그러다 그만 손길이 맞닿고 말았답니다. 순간 고영감은 온몸에 후끈거리며 열기가 도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자네. 그게 도대체 뭔가? 네, 뭐가 말입니까요, 마님? 그거 말일세 그거. 자네 아랫도리가 뭐 이리 큰 것인가? 세상에 꼭 말뚝 같네 그려. 고영감은 아래를 보고 기겁하고 말았답니다. 무슨 큼직한 말뚝 같은 것이 떡 일어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놈은 아주 당당히 서서는 시뻘겋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죠. 자네가 구실을 못한다고 자네 마님이 내게 아주 하소연을 했는데 이제 보니 못하기는 커녕 아주 날뛰고 있구먼.
감탄에 감탄을 하던 원주댁 마님은 슬그머니 고영감의 손을 붙잡았지요. 오랫동안 사내가 없어서 원주댁 마님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자 고영감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영감은 아주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르며 일을 치렀답니다. 어찌나 강력한지 원주댁 마님은 자지러지다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일어난 원주댁은 어찌나 좋았는지 온몸을 바르르 떨었지요. 내 평생 이렇게 사내다운 사내는 처음 보았네. 자네는 어쩜 그리고 크고 강한가? 내가 아주 저승에 다녀온 기분일세. 어이구, 그렇게나 좋으셨습니까? 좋다마다 내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간 것 같다네. 원주댁 마님은 다리가 풀렸는지 도통 몸을 못 가누는 것이었죠. 하여 고영감은 등에는 원주댁을 업고 손에는 소의 고삐를 쥔 채 산을 내려왔답니다. 헌데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지요. 꼭 혼자서 다녀온 기분이었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전혀 지치지를 않는구나. 마님, 어디 계십니까? 이 머슴이 돌아왔습니다요. 집에 돌아온 고영감은 오자마자 안방마님을 찾았지요. 안방마님은 고영감이 황급히 찾자 놀라서 뛰쳐나왔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나? 산에서 뭐 좋은 거라도 먹었는가? 좋은 것은 이제부터 마님께서 잡수실 것입니다요. 엥,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뭘 잡수긴 잡숴? 고영감은 대답 대신 안방마님의 손목을 턱 붙잡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님은 고영감의 몰라보게 사내다운 기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딸려 들어갔지요. 그리하여 고영감은 원주댁 마님에 이어서 안방마님까지 아주 제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안방마님은 아주 오래간만에 별을 보았지요. 덕분에 평소의 짜증이 다 사라지고 편안한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여보게, 고씨, 안에 있는가? 어허, 밀지 말게. 내가 먼저니까 뒤에 가 있게. 무슨 소리인가? 여긴 엄연히 내 자리일세.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침부터 대문이 소란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고영감이 뭔 일인가 싶어 살폈더니 아니 글쎄 온 동네 여인들이 죄다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주 바글바글한 것이 북새통이 따로 없었지요.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가? 우리가 다 알고 왔네. 그 좋은 걸 숨겨놓고 자네만 차지하려는가. 여인들은 아주 삿대질까지 하면서 안방마님을 몰아붙였지요. 마님은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얼른 내색을 감추었답니다. 아니, 숨기긴 뭘 숨긴단 말인가? 이 동네에서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마당에. 그렇다면 고영감 힘이 돌아왔다는 걸 왜 숨기고 있나? 아니, 그걸 자네가 어찌 아나? 거봐, 이렇게 딱 들킬 것을 왜 그리 능청을 떠셨나? 순간 마님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바로 어젯밤 고영감과 황홀한 시간을 보냈으니 대답할 말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하루 만에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졌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원주댁이 다 말해주었네. 아주 말뚝이 따로 없다던데. 아, 글쎄 그 말뚝을 반나절이나 휘둘렀다지 뭔가. 정녕 항우 장사가 따로 없다고 소문이 쫙 퍼졌네. 그제야 안방마님은 고영감이 자기보다도 먼저 원주댁과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순간 열이 빡 받은 마님은 그대로 고영감의 뒷덜미를 붙잡았답니다. 아니, 고영감 이걸 그냥. 아이고, 마님, 지는 억울합니다요. 그건 어디까지나 불가항력이었습니다요. 과부들은 달려와서 마님을 뜯어말렸지요. 하기사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일이니 자네도 고영감을 혼자 차지하면 안 될 걸세. 알겠나? 맞네. 이 마을의 사내라고는 고영감 하나뿐이니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나? 안방마님은 도대체 우리 집 머슴을 왜 멋대로 나누나며 성화를 내었죠. 허나마을 과부들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이니 천하의 마님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과부들은 마님 댁에 빙 둘러앉았답니다. 이제부터 이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겠네.
누가 되었건 뽑힌 순서대로 고영감과 만날 것이야. 옳소. 그러니 오늘 이후로 이러쿵 저러쿵 토달면 아니 될 일일세. 그리하여 산골마을 과부들은 고영감을 두고 제비 뽑기를 하였답니다. 당연히 마님도 참가하였지요. 열띤 도전 끝에 1착은 강릉댁 마님이 2착은 원주댁이 되었습니다. 반면 마님은 마지막을 뽑고 말았지요. 이건 사기일세. 내가 이 집 마님인데 어찌 꼴찌가 나온단 말인가? 그게 다 천지신명의 뜻일세. 이제 순번이 정해졌으니 틀림없이 지켜야 할 걸세. 호호호, 그럼 고영감은 순서대로 들리도록 하게나. 그리하여 고영감은 제비의 순서대로 과부들의 집을 찾아다녔지요. 1착인 강릉댁은 벌써부터 몸이 달았는지 아주 버선발로 달려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제 왔나?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다네. 아이고, 아무리 급해도 오늘 할 일은 끝내야 오지요. 앞으로 허드렛 일은 계집종들한테 맡기고 다니시게. 네, 뭐 알겠습니다요. 자, 어여 들어오게. 내가 술상을 좀 봐놨네. 강릉댁은 아양을 떨면서 고영감의 팔을 붙잡아 안방으로 끌어들였지요. 방에는 거하게 한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장할 텐데 먼저 좀 드시게. 자, 이 술 한 잔 밖에나. 아니, 뭐 이런 걸 다. 이야, 이거 아주 감사합니다요. 기분 좋게 먹고 마신 고영감은 더 참지 못하고 강릉댁을 올라탔습니다. 그대로 윗도리를 탁 집어던지니 울룩불룩한 몸이 딴 나타났지요. 고영감은 지가 무슨 항우장사라도 되냥 아주 근육이 엄청났답니다. 아니, 몸이 어쩜 그리 대단한가. 갓 20살 장정이라고 해도 믿겠네. 글쎄요, 저도 제 몸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려. 어째 몸이 엄청나게 변한 고영감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넘어갔지요. 하기사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네가 있는데 자기 몸에 신경이나 쓰이겠습니까? 하여 고영감은 인간 절구대라도 되냥 아주 제대로 강릉댁을 두들겼지요. 강릉댁은 아주 밤새도록 자지러졌답니다. 겨우 새벽녘이 되어서야 황홀한 기분에 젖어 잠이 들었지요. 아니, 무슨 열흘은 굶은 사람처럼 덤비는군. 이거 온 마을 과부들이 죄다 이러면 겁나는데 말이요. 고영감은 혀를 찢찢 차면서 돌아갔지요. 그런데 아주 제대로 힘을 썼는데도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한 게 아니겠습니까? 꼭 하룻밤 푹 자고 나온 사람처럼 여전히 쌩쌩한 것이었죠. 이거 아무래도 내가 벼락을 맞은 후로 뭔가 힘이 엄청 세진 것 같구나. 그걸 이제야 깨달은 고영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조용히 대문을 여는데 문 앞에 마님이 쌍심지를 켜고 서 있는 것이었죠. 우와, 아니, 마님. 아직도 안 주무셨습니까요? 그래, 이제야 돌아오는가? 젊디 젊은 강릉댁이 그렇게 잘해주던가? 이제 보니 마님은 아주 질투가 제대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것이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간 크게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고영감은 잽싸게 머리를 굴렸지요. 강릉댁 마님이 하도 붙잡아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요. 아예 자고 오지 그랬나? 자네 얼굴을 보니 재미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왜? 원마님도 제가 이 집 머슴인데 어떻게 바깥에서 자고 옵니까요? 마님 생각이 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요. 참말인가? 내 생각이 나던가? 기분이 좀 나아졌는지 마님 표정이 풀어졌답니다. 이때다 싶은 고영감은 마님이 최고다. 마님이 젤로 예쁘다 이러면서 열심히 아부를 떨었지요. 마님은 참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귀에 걸렸답니다. 자네가 그렇다면 내가 믿어줌세. 고맙습니다요, 마님. 고맙긴. 어서 들어오게. 이제는 나랑 좀 봐야 하지 않겠나? 고영감은 기겁을 했지요. 아니, 밤새도록 강릉댁에게 시달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하여 마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아이고, 마님, 눈은 좀 붙여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넨 오늘 밤도 갈 곳이 있으니 지금 봐야 하지 않겠나? 그게 아니라면 혹 내가 마지막 순번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건가? 아닙니다요. 마님이 불러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요. 자, 어서 들어가시지요. 또다시 마님이 화를 낼 것 같으니 고영감은 얼른 손사래를 쳤지요. 그리고는 얼른 자기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님은 헤헤거리면서 아주 방실방실 웃으며 따라 들어왔답니다. 그리하여 안방 마님은 그날 오후까지 고영감과 재미를 보았지요. 그 이후로도 고영감은 매일같이 다른 과부집을 드나들며 과부들의 외로움을 풀어주었답니다. 한 과부가 즐거우면 다른 과부가 매달려오고 그 과부를 만족시키면 다음 과부가 덤벼들었지요. 그렇게 한 석 달을 내리 즐기니 벼락 맞은 고영감도 지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죽겠다. 이러다 내 기둥뿌리가 아예 뽑히는 게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리하여 고영감은 마을에서 몰래 달아날 생각을 하였지요. 아무래도 이 마을에 계속 있다간 과부들에게 아주 뼛속까지 잡아먹힐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싼 고영감은 불이 나게 마을 바깥으로 향했답니다. 아주 산을 내려갈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어휴, 여인네 방에 들어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만. 산길을 내려가는 고영감은 벌써부터 어깨춤이 절로 나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는데 산비탈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고영감이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웬 젊은 여인이 팔에 피를 흘리며 기절한 것이었죠. 영감이 물을 떠와 목을 축이니 여인네가 눈을 번쩍 뜨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조심하시오. 아주 집채만한 호랑이가 있소.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나 말고는 아무도 없소이다. 고영감이 다독거리니 처자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켰지요. 이제 보니 여인은 산길에서 호환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 글쎄 못된 호랑이가 죄를 넘던 여인의 일행을 습격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여 모두가 호랑이에게 잡혀먹히고 여인만 팔을 다친 채로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것이었죠. 요 앞에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다면 빙 돌아서 갑시다. 고영감은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지요. 대신 여인을 부축하여 호랑이가 나온다는 길목을 빙 둘러가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둘이 길도 없는 수풀을 지날 때였지요. 그나저나 이 깊은 산속엔 어쩐 일이시오? 약초를 좀 찾을까 하여 들어왔었지요. 여인은 자기가 요 아랫마을 김생원댁 여식인 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생원이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산에 들어왔다는 거였지요. 같이 약초를 구하던 사람들이 모조리 당해버렸지요. 안타깝게 되었소. 허나 여기 계속 있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 아버님 뜻은 아닐 것이오. 그렇지요. 은희님 말씀이 옳습니다. 고영감은 난이를 다독이며 산을 내려갔답니다. 헌데 난이라는 처녀는 무척이나 조신하고 또 사려 깊은 것이었죠. 아름답기도 어찌나 아름다운지 늙은 고영감의 마음이 또다시 불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주책이구나. 그렇게 여인들에게 시달리고도 또 마음이 타오르니. 그렇게 둘이 산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흥 하는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냄새를 맡은 호랑이가 기어이 뒤를 따라온 것이었죠. 난이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고영감은 난이를 버려둘 수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호랑이를 막아섰지요. 이놈아, 나만 잡아먹고 난이 처자는 두고 가거라. 호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턱이 없었지요. 그래도 고영감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에게 덤벼들었답니다. 호랑이도 이게 웬 떡이냐 싶었는지 단숨에 덤벼들었지요. 고영감은 그래도 그냥 잡아먹힐 수는 없으니 매섭게 팔다리를 휘둘렀답니다. 이놈 호랑이야, 내가 그냥 잡아먹힐 성싶으냐?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구 휘두른 고영감은 주먹 한 방에 호랑이가 맞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벼락 맞은 고영감의 힘이 너무나도 엄청난 탓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이때다 싶어서 눈을 질끈 감고 덤벼들었지요. 그래, 오늘 내가 너랑 아주 사생결단을 내야 쓰겄다. 그렇게 고영감에게 흠씬 얻어맞은 호랑이는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지요. 아주 피를 토하는 것이 숨이 끊어진 모양새였습니다. 고영감은 졸지에 주먹 한 방으로 호랑이를 잡게 되었답니다. 나 참, 이게 무슨 일이다냐. 어쨌든 잘 되었다. 하여 고영감은 얼른 난이를 깨웠답니다. 난이는 눈을 뜨자마자 기겁을 했지만 고영감이 호랑이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듣고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 고기. 호랑이의 뼈와 고기를 고아 약탕을 만들면 아버님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답니다. 그거 잘 되었군. 자, 어서 갑시다. 호랑이는 내가 짊어질 테니. 그렇게 고영감은 호랑이를 짊어진 채 산을 내려왔지요. 아랫마을은 당연히 난리가 났답니다. 웬 장사가 식인 호랑이를 잡아 끌고 왔으니까요. 마을에서 축하잔치를 벌이는 동안 난이는 호랑이 뼈를 고아 김생원에게 먹였지요. 귀한 호골로 만든 탕약 덕분에 김생원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참으로 잘 되었어. 그럼 난 이만 물러갈까 하오. 고영감은 이제 아랫마을을 떠날 심산이었죠. 아무렴 산골 과부촌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 오래 있어서 좋을 게 없었답니다. 헌데 난이가 고영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님, 저를 두고 어디를 가시려고요? 전한이는 이제 은희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이는 자기를 구해주고 주먹 한 방에 호랑이를 쓰러뜨린 고영감에게 단단히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네? 은희님이 어디가 노인이시라는 거죠? 제 눈에는 중년 장부만이 보입니다. 놀란 고영감이 얼른 물가로 뛰어갔지요. 하여 물가에 얼굴을 비추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호호백발의 영감은 어디 가고 아주 당당한 중년 대장부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참, 그놈의 벼락 덕분에 아주 회춘을 하였구나. 참으로 신통한 일이로다. 기뻐한 고영감은 아니 고시 대장부는 난이의 청을 수락하여 혼례를 올렸답니다. 김생원도 자기 병을 낫게 해준 고시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보름 후 고시와 난이는 경사로이 혼례를 올렸답니다. 부인, 이제부터 내가 그대의 서방이요. 네, 서방님. 서방님 같은 영웅을 지아비로 섬기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날 밤 고영감은 난이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지요. 마을 과부들을 죄다 상대하던 그 솜씨를 오직 난이에게 쏟아부으니 난이는 죽겠다며 자지러졌답니다. 아주 신방구들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으니 고씨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난이는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것이었죠.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도대체 어디로 달아난 것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만. 근데 저 새서방 어딘가 고영감과 닮지 않았나? 닮긴 뭐가 닮아? 저렇게 잘생긴 대장부가 고영감하고 감히 비교가 되나? 한편 고영감을 뒤쫓아왔던 과부들은 닥쳤던 개가 되어 혼례식이나 구경하고 돌아갔답니다. 과부들 중 그 누구도 새 신랑이 바로 그 고영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요. 이후로 고씨와 난이는 아들, 딸 여럿을 낳고 100년을 해로하였습니다. 난이는 남편인 고씨를 오래도록 지아비로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벼락 맞은 고영감의 이야기 잘 보셨습니까? 갑작스레 나타난 행운을 아낌없이 베푼 고영감의 배포가 결국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